네,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열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월가에서 우려했던 0.5%포인트 인상보다는 0.25% 인상을 선택하면서 뉴욕 시장이 굉장히 호조세 보였는데요. 네,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앞서 말했듯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이 뉴욕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좀 이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네, 한국경제TV가 이번 주부터 네. 제2개국 맞으면서 충정도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유능하신 우리 이가은 앵커를 좀 모시면서 네.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웠는데요. 오늘 네. 주가가 좀 모처럼 많이 올라가서 네. 이가은 앵커도 웃음을 띄웠습니다는 저도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청자분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좀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것만큼은 그런 스트레스의 분출가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크게 세 가지 점에 관점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당장 닥쳤기 때문에 페드는 선제적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바로 통화 정책에 그래서 라이브로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불확실성을 이렇게 나중에 반영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화 정책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페드가 또 파월 의장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페드의 통화 정책의 최대 우선순위가 인플레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에 대해서 얼만큼 심각하게 사태를 생각할까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역시 우크라이나는 전쟁 문제입니다. 전쟁 문제일 때 페드에 대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기에 작용할까? 페드의 독립성 문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보안드 머니티제이션, 부채 화폐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이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태에서 오늘 파월 의장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 사항을 해소시켰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3월 회의가 곧 닥치는데요. 사실 0.5% 빅스텝 금리 인하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0.25%포인트 그래서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QT 문제.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느냐.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됐거든요. 근데 QT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오늘 주가 3대 주가 많이 올랐죠. 한 20% 예. 가깝게 올랐는데요. 사실 시장의 평가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담이 됐던 것이 국제유가가 110달러가 넘은 네.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3대 주가가 2% 가깝게 오른 것은 사실 절대 수치 이상으로 월가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분출이 스트레스 분출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었는데 오늘 좀 그게 굉장히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이 터지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갖고 네. 얘기하겠습니다는 페드 입장에서도 그 불확실성을 옛날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의 모습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죠. 네. 지금처럼 네트워킹이라든가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든 간에 시장에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완화청을 대폭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페드의 통화 정책의 수장이 얘기하기는 어려웠다는 측면이 그만큼 그걸 이제 페드의 비상사태에 따른 출구 전략 완충작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뒷받침했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금리 인상폭이 적었느냐, QT를 안 가져갔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은 사실 지금의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항상 캐치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긴축은 보통 디맨드 풀 사이드, 총수요,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앵커께서 지금의 인플레 문제를 얘기할 때는 국제유가 상승, 임금 상승 이렇게 비용 요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총수요 억제 수단으로 갖다 들이대면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측면에 부작용이 더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제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파월 의장의 이렇게 의회 증언 발언 이후에 아주 월가에서 이렇게 팁 속으로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얘기했죠? 갈릴레이인데요. 사실상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온 전제에 있어 보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페드의 또 파월 의장의 얘기는 작년 5월서부터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틀렸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물가는 안정되느냐?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전처럼 물가는 공급 측 요인이 공급망 해소, 그다음에 세계 가치 사슬 붕괴해서 해서 언젠가는 안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종전에 인플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파월 의장의 고집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재확인됐다 측면에서 과거에 그 천동설과 지동설일 때 그 네. 논란이 됐을 때 이 갈릴레이가 지구는 확실히 돈다 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월가에서 보면 종전의 인플레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갖고 있는 입장을 고집스럽게 확인했다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이게 오늘 월가에서 나온 얘기는 앞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이후에 이 실행 시점에 대해서 좀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경제TV도 그랬습니다는 네. 이달 말이다, 2주 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가 월가에서 왜 나왔냐면요. 2년 전에 사실 그 코로나 직후에 페드 회의는 정례 회의가 있고 1년에 8번 임시회가 있는데 아주 비상사태 페드 설립 이후에 2번 걸쳐서 있었는데요. 자, 이달 말이면 시청자 여러분 임시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번에 그 회의가 15일서부터 16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 이달 말이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시회를 거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임시회를 거칠 사항은 아니다. 오늘 국내 언론에서 2주다, 이달 말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던 것은 이달 15일에서 16일 미국 시간으로 열리는데요. 이때의 얘기를 겨냥한 거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금 금리를 전망과 올리겠다 하는 측면은 3월 15일, 16일 날 정례해서 올리겠다 하는 입장이고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리를 0.25% 신사하는데 이걸 뭐 이달 말에 뭐 이렇게 앞서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자체가 임시회를 거치는 자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월가에서 보면 국내 언론들이 잘 적어야 되는데 특파원들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는 이달 15일에서 16일 날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하게 지금 해답을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이번 파월의 증언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픽가울론, 인플레 픽가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금리가 지금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 네. 금리를 빅셉 0.5%나 QT를 연계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통화정책 우선 문제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든가 페드 입장에서는 안정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월가의 인식들이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인플레 문제는 이렇게 우리 이강환께서도 어떤 분 같으면 월가의 전문가다 하는 사람도 뭐 물가가 심각하다 아니다 네, 해서 하루가 다르게 얘기 나올 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의 각종 전문가들의 얘기가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아주 우리가 인플레를 얘기할 때 총수 요인,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이 복합돼 있다. 여기에 심리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더 겹쳐 있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 요인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탁 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5%, 인플레 타겟팅이 2%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인플레가 최대 우선순위가 될 만큼 높습니다는 이게 피크아웃이 이렇게 전개되면 통화정책의 시차라는 것은 지금 금리를 올리면 9개월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인플레가 심각하더라도 9개월 후에 감안해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2월 달에 물가가 피크아웃 쳤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없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공급망의 가장 핵심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근데 중국의 지금 세계 공장으로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생산자 물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작년 12월에 13%대를 고비를 해서 네. 지금 9%로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미국의 소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미국은 저가 시장에 중국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자, 중국의 세계 공장 생산자 물가가 피크아웃 쳐?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월 달에 7.5% 높게 나왔습니다는 2월 달에는 좀 7.5% 낮게 나오지 않느냐. 그런 걸 감안해서 네.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의회 청원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히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파월 의장이 이번 증언에서 양적 긴축에는 굉장히 신중한 발언을 했어요. 이 QT가 어떤 건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미국 시간으로 꼭 2년 전에 3월 3일 날 임시회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금리는 제대로 많이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2014년 2013년에 출구 전략 추진하는데 양적 완화 추진하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제때 다 올리지 못하고 사실 이번에 코로나 대처하다 보니까 돈을 왕창 뿌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면 이걸 걷어들여야죠. 그래서 걷어들이는데 처음에는 공급 규모를 줄인다 하는 것이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절대 대체저소파에서의 자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QT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 QT 정책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양적 기축, QT, 대차대표 축소 똑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체로 대차대조 축소는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일본에서. 네. 그리고 양적 기축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요. 미국에서 보면 항상 미국의 영어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는 quantitative easing의 quantitative tapering 이렇게 해서 네. 그런 경우로 해서 대비시켜서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우리 이 방송을 진행하는 이렇게 고생 연연은 정영국 PD랑 같이 해서 이걸 어떻게 통일시킬 것이냐 할 때 네. QT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음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긴축 이 QT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신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유동성을 죽이는 효과는 금리 인상보다는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케인즈연의 통화정책 전달 경로에서 네. 금리를 너무 내리니까 올리더라도 별로 반응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 영끌 비끌할 때 있잖아요. 네. 금리를 조금 올리겠다. 작년 8월에 올리겠다 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금리가 너무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금치 효과가 나타나지 네.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줄이자 하는 측면이 효과가 큰데요. 이게 이제 보통 금리 인상보다는 효과가 3배 큽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예. 바로 양적 긴축을 추진하면 증시에 부담이 되겠죠. 경제에 그렇죠.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다 데이터를 확정시킨 후에 확인시킨 후에 양적 왕책을 가져가더라도 양적 긴축 기구를 가져가더라도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었고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3월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QT를 추진하지 않겠느냐는 그 증시의 부담을 완화시켜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린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월가 예상대로 올해 3월 FOMC에서 이 대차 대조표 QT를 축소에 나설 경우에 보유 자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야 될까요? 네, 3월에 당장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이제 이 QT는 계속해서 가져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왜 이렇게 QT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들이 높을까 하는 네.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2013년 QT 할 때 얼만큼 줄이냐? 줄이긴 줄이는데 얼만큼 줄이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QT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 규모의 적정 수준을 얘기해요. 보유 자산의 적정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유 자산이 이만큼이다. 네. 이만큼이다. 그럼 많다. 그럼 줄이는 양이 되겠죠? 근데 이게 많다 하면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거고 네. 조금이다 하면 조금만 조금하니까 증시에 부담이 네. 되지 않겠죠? 근데 2013년 때는 금융위기에 따른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유동성을 줄이려도 한 4조 5천억 정도 늘렸는데요. 네. 그때 보유 자산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 당시에 페드 의장이 한 4조 달러 정도로 봤거든요. 예. 그러면 줄이더라도 0.5조 달러만, 5천억 달러만 줄이면 되거든요. 그게 네. 부담이 안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엔코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네. 사상 초유의 nobody knows 리스크니까 그렇죠. 돈을 왕창 뿌렸죠. 네. 지금 뭐냐? 어디까지 지금 페드의 자산에 대체해서 자산의 보유 자산이 늘어 9조 달러까지 약 8조 8천 9조 달러까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페드의 지금 적정 보유 수준이 4조 달러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5조. 9조를 갖고 있는데 4조를 늘리면 5조 달러를 줄여야 되지 그쵸. 않습니까?
이거 줄이면 증시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QT 문제와 네. 같이 조합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3월에 금리 인상과 함께 QT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떼어서 나중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으니까 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적다 하더라도 이게 미국의 국제유가가 오늘 110달러 올라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요인은 네. 그 문제가 실물 경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국 경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QT 문제도 그러네요. 나중에 데이터 디펜던스, 네.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가져가더라도 가져가겠다 네. 하는 이 입장에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법률가로서의 제롬 파월의 신중함 이런 네. 것이 다시 이렇게 인플레 문제가 함께 같이 이렇게 확인됐다. 이것이 월가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그 투자 심리의 위축 문제를 아주 분출하는데 일단은 분출하는데 네.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파월 의장의 0.25%포인트 이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퍼버스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오늘 사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자기 견해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그쵸. 일시적이다 다 틀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이 파월 의장과 같은 페드 의장이 틀렸다 해서 그래서 마이클 피시 현상이다. BBC의 기성 전문가가 네.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예. 이 앵커까지는 새롭게 얘기해서 이 앵커랑 방송할 때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는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전문가의 예측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 페드의 의장으로서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쵸. 자꾸 작년에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틀렸다 보니까 파월 의장 자체도 사실은 이 마이클 피시 현상의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러한 네.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네. 파월 의장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강한 확신, 안정이 된다 하는 것을 종전의 입장을 표시해서 그 비판과 함께 대비시켜서 월가에서 보면 갈릴레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의식해서 그런지 비판의식이 그런지 지금은 페드의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시경제 모델이 포브스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포브스 모델은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자 페드의 FRB에 네. 미국의 US 합쳐서 포브스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고 네. QT에서 신중한 입장을 했을까 하는 측면은 QT의 가치 모형을 보면 지금은 주가가 적정 수준이 적정수 2배가 높다. 네. 2.5배가 된다. 어. 그다음에 올해 그 연초에 금리 인상 과정에서 금리 상승 과정에 채권 가격이 프레시 크래션 채권의 거품을 더 심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IMF가 사실 세계 그 하우징 크래시 문제, 네. 세계 주택 시장의 하우징 크래시 문제를 봉착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면 너무 급격하게 출구 전략 추진하면 사실 미국의 증시가 무너지고 채권도 무너지고 네. 주택 가격도 무너지고 그러면 웰스펙트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데요. 엔타이 웰스펙트에서 경기까지 돌아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드의 이런 가치 모형에 의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사실 이번에 네. 우크라이나의 대외적인 불확실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중한 금리 인상 쪽으로 출구 전략 쪽으로 나선 것이 이렇게 오늘 그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위원님께 굉장히 여쭤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통화정책 불가 역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직도 미국 경제 불확실한 요인이 많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터지고 뭐 또 안돼 뭐가 터지긴 터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습니까? 안 극복했습니까? 아니죠. 아직. 아니죠. 네. 미국 내에서도 정점이 지났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라든가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자 어차피 2년 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도 저렇게 임시회를 거칠 만큼 저 큰 문제인가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통화 정책을 취했는데요. 이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기 전에 사실 미국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빨리 출구 전략 추진하면 네. 또 다시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이게 이제 에클스 실수랄입니다. 네. 1930년대에 어이구 경기가 대공황에서 조금 경기 회복되니까 인플레 생각해 출구 전략하니까 경기가 거꾸로죠. 예. 대공황 이런 에클스 실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금융 완화되면 저 자산 네. 부분의 거품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든지 지금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의 통화정책의 본질은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예. 완전히 극복하지 않았다. 두 가지 실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음. 자, 바로 정상을 생각해서 바로 뭐냐?
출구 전략 추진하기에는 페드 입장에서는 불확실 자체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는 통화 정책에서 보면 완화해서 긴축으로 가져가지만 그 긴축조차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추진한다, 중간 지도를 추진한다 하는 측면에서 파월 의장의 오늘 발언 하나하나 보면요. 저도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의 내용을 사실 표정까지 봤는데요. 네. 역시 국민을 생각하는 이러한 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강조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국민의 표정까지도 생각해서 심리까지 가슴에서 표정 하나까지 가려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프레임 효과까지 생각한다. 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경제 지표를 생각하면 괜찮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의 국민들은 불안이 심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경제 지표만 생각해서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냐? 그럼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 심리적 요인이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경제 지표에서 괜찮다면 국민이 불안하다면 뭐냐? 국민까지 안아주는 것이 예. 지금의 통화 정책. 그게 프레이밍 이펙트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 올해 파월 의장의 네. 저 이렇게 신중한 얼굴 표정이었다. 이것도 파월 의장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데 굉장히 도움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뭐 0.5%포인트 이 정도로 빅스텝 금리 인상은 피했지만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결국에 또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어찌됐든 3월에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 부식시켜서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렇게 돌파구가 됐습니다는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경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이앵커 국제유가가 110달러 이렇게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아유. 1980년대 것처럼 네. 제1차 얼쇼, 2차 얼쇼, 유가 상승, 경기가 떨어져, 스태그네이션, 물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이렇게 보면 앞서 통화 정책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하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그것 때문에 효과가 적다 네. 하는 측면에서 공급적으로 늘리면 공급적으로 공급 능력이 확대되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경기 네. 침체 우려 둔화되겠죠. 그쵸. 스태그네이션 둔화되겠죠. 그리고 공급 능력이 확대되면 어떠냐? 물가도 작겠죠. 네. 그래서 1980년대 초에 그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네. 그러한 새로운 공급 증시 경쟁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지금의 미 바이든 정부의 실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예. 제닛 앨런의 영향을 따서 현대 공급 증시 경제학이다. 레이고노믹스 서프라이 사이드 지금의 현대판이다. 우리가 통화론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면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 MMT라 그러죠. 현대 통화론자 마찬가지로 현대 그 공급 증시 경제학에서 자 앞으로 인프라를 늘린다. 네. 사인프라는 인프라를 늘린다. 공급 능력 확대돼 침체된 거 방지. 그다음에 공급 능력에 대한 물가를 잡는다. 이런 네. 정책 조합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파월 의장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과 관련한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